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원 당규를 정비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 밝혔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 그 내용은 자세히 짚어봤고요.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모습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 설렁탕을 시켜서 설렁탕을 주문을 취소를 했어요. 근데 설렁탕 주문을 취소한 것이지 공깃밥과 깍두기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무거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 무거운 마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다 이야기들을 하고 경청하고 그랬습니다. 이견이 있는 분들은 또 각자 또 말씀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아니, 저는 뭐 경청했어요. 아니, 오늘 입장문 나오니까. 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법원이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의 비대위도 해산하고 기존의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런 게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었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일단 지금의 비대위 체제는 유지하되 네. 그런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네. 결론이 났습니다. 네. 문제 없겠습니까? 일단 이번 결정이 보면 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해석도 엇갈리고,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짚었다면 뭐 절차를 해소하는 차원이 되는데, 네. 문제는 그 근본적인 실체적인 어떤 원인, 즉 비상 상황이라는 이거 자체 규정이 잘못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상황이 네.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결정을 내린 판사의 주문을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지만 자,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비대위가 왜 구성됐습니까? 비상 상황이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절차는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가 현재 있는 절차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되고 나머지 비대위는 합법적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비상 상황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비대위 자체도 사실상의 어떤 앞으로의 뭐 가처분 신청할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이 긴급의총에서 현재 비대위원들, 즉 주호영 비대위원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들만 유지하면 또 가처분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것도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또 최고위원을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네. 이미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한 명만 빼고는 다 사퇴를 예.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일단 방법은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네. 비상대책,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일단 규정을 먼저 합니다. 지금 예. 현재로는 뭐냐면 당 대표가 거리되었을 경우에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일 경우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최고위원의 과반수에 대한 뭐 탈퇴라든지 등등 예. 구체적으로 규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규정에 따라서 현재 있는 비대위는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법원의 결정 자체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러면 방법은 뭐냐? 결국은 당헌 개정을 해서 예.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예, 당원당규 개정해서 새 비대위 구성하는 거. 이 문제를 놓고서도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 교수님, 먼저 새로 비대위 구성하기로 한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젯밤에 긴급하게 5시간 동안 경론을 펼쳤습니다. 근데 경론의 결과가 뭐냐? 이준석 나쁘다. 추가 징계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당원 당규가 부실했다. 이거 고쳐서 다시 비대위 만들자. 요 두 가지가 결론입니다. 예. 자, 이 두 가지의 결론이 과연 지금 사상 초유의 임기 100일밖에 안 된 여당의
대혼란. 네. 2달 동안 지도부가 3번을 바뀌는 지금 상황에 맞았거든요. 그리고 공백 상태입니다. 네. 이런 대혼란의 위기 대응 방법으로 과연 맞냐? 진단과 대처가 본질과 너무나 빗나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위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비대위를 만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네. 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윤핵관과 또 뭐 그 소위 내부 총질 문자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윤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론 비판의 핵심은 뭡니까? 여론 비판의 핵심은 이 권력 소위 말해서 공천권 이 밥그릇 싸움 하다가 당이 지금 이 모양 이꼴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핵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비판 또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결론입니다. 예. 오히려 결론은 맞은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추가 징계해서 내쫓아버려야 된다. 이 얘기만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다음에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 비대위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러면 진단도 틀리고 대책도 위기의 본질의 어떤 그 해법으로서 과연 맞느냐 본다면 네. 정말로 그 5시간의 경론이 무색해지는 예. 뭐 지금의 대혼란에 출구를 못 찾는 결론 아니냐 이런 네.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원 당규를 또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또 당원 당규를 바꿀지 그거에 대해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언제쯤 그것이 좀 만들어질지 궁금하거든요. 참 이게 지도부가 일단 지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 주도로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뭐냐면 그렇다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뭐 등등 하면 이 상황 자체를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 또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헌에 이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이 이제 2가지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정당의 비상 상황 규정은 사실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선거에 패배했을 때 비상 상황이냐? 네. 아니면 지지율이 20% 떨어지면 비상 상황이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당 대표가 어떤 면에서 뭐 기소가 됐을 때 비상 상황이냐? 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법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즉 정당 내부의 비상 상황이라는 어떤 자의적인 개념 규정을 사실상 법적 기준으로 그냥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혼돈이 저는 오는 거라 봅니다. 과연 법원이 이거를 지금 얼마만큼 규정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법원의 결정이라는 거는 그 시점에서의 결정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이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비상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자,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제 비상상 그래서 그럴까요? 바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어제 확실하게 그 네.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네. 했거든요. 자, 좋아요. 그럼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당원 당규 고쳐서 비대위 다시 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 또 측에서 하겠죠. 또 소송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법원에 소송 가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 측이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8월 27일 상황이 아니라 8월 27일 날 이 가처분 결정이 인용이 되어 내려진 이후의 상황들. 예. 이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 상황이 이제 비상 상황이잖아요. 아하. 지도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예. 그렇다면 아까 앵커의 질문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개정을 할 것이냐. 결국은 지금 상임 정국위와 정국위가 당헌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당헌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즉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규정도 하려면 그나마 시간이 뭐 빨리 하면 빨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자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비상 대책인을 새롭게 예. 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면 지금 일단 9월 1일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당헌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구성 최대한도로 아마 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한 줄 더 넣은 거고 핵심은 뭐냐 하면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당원들이 선택한 그 당원들의 그 마음이 민주주의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다. 즉 이준석 대표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당원들의 선택은 무시되는 거라는 네. 겁니다. 즉 당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라고 하는 판결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당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라고 하는 거를 뒤집으려면 당원들이 다시 뽑아야 돼요, 대표를. 즉 전당대회가 불가피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졌을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을 때 권선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렇게 지도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다시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무리하게 소위 당권을 잡고 이준석만 메스만 딱 핀셋으로 뽑아내려다가 축출하려다가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꼬인 겁니다. 자, 당원 당규 바꾼다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뽑은 당원들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물론 법리적인 논쟁 측면에서는 당연 당규를 고쳐서 문제없이 법리적으로 통과될 뭐 여지는 찾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인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하는 이 판결의 내용은 계속 낙인이 찍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내에 심각한 어떤 상처의 자국을 진하게 남겼다.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이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기는 당원 당규 개정만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소송을 걸면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번 고도의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정책 효력정지 교수님이기 가처분 때문에. 신청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네.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예. 그 징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던 건 국민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인용이 됐어요. 예. 인용이 된 이유는 뭐냐하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2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면 이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다. 네. 그래서 인용이 된 거였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판결인 거예요. 네. 비대위를 통해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이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 근본적인 판결이 만약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 그 어떠한 걸로도 막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조차도 결정문의 취지가 최고위로 돌아가라고 한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고위는 해체된 상황이다. 없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로 못 들어가고 새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인데 그런데 법원의 결정문 취지 자체는 비상 상황 아니었고 비대위 꾸리지 마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리 당원 당규를 뜯어 고쳐서 또 새 비대위 간다고 한들 아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새 비대위 또는 새 비대위 어떤 것도 허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 대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전당대에서 뽑은 당 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이제 예. 이게 이제 지금 결정문의 어떤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끌어내렸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무슨 상황이 생겼습니까? 즉 성상납 비리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네. 자, 이게 사고라는 상황으로 이제 당에서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이 상황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 대표가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가 돼버리는 이런 비상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당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지금 이제 이 부장판사기 황 부장판사기 경우는 예. 이거는 다시 어떤 면에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침해다라고 네.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법원의 결정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아하. 이게 이제 비상 상황인 예,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새로운 비상 상황. 그렇죠. 예. 상황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가처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 시점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가처분이라는 거는 본안 판결에 앞서서 아하. 어떤 권한 침해가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가처분 내리는 건데 예. 저는 이번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비상대책위가 설립되기 전에 저는 판사가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걸 한 2주 정도 늘려버렸잖아요. 심리를 한다라고. 비대위가 그러니까 발족을 하기 전에 그렇죠.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훨씬 더 깔끔했을 상황이 것이다. 깔끔하죠. 그러면 어떤 방향이 그래서 이제 가처분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할 때 가처분을 했는데 그 결정이 내려지면 계약을 일단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약 다 끝나고 집까지 이사 다 했는데 예. 그거 잘못됐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새롭게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어려운 과정이 거치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이 가처분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줘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새로운 추가적인 상황 자체가 워낙 비상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하더라도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비대위는 최소한 빠른 짧은 기간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가서 어떤 예. 면에서 보면 정당성을 줘야 된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참 뭐 당원 당규 개정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내용 또 하나 짚어보죠. 바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 이 부분입니다. 박상원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윤리위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어제 결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윤리위에서 이거를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 징계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제 그저께 법원 판단 이후에 인용 결정 이후에 보수 언론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 이제 포용해야 된다. 예.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뭐 사설이나 기사들이 몇 군데 실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과연 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어제 다른 방송에서 했었는데 예. 역시나 포용은 없구나. 결국은 법 대 법. 소위 말해서 법정 가서 따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징계를 한다는 건 뭡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에 원천적인 차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징계를 하고 지도부가 말 그대로 비상 상황 되고 그럼 추가 징계는 또 새로운 사안이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의 책임을 갖다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돌리고 네. 비대위 체제로 가서 바로 전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아하. 거거든요. 자, 사실은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더 빠른 길이 뭐냐? 법원의 판단 취지의 핵심, 그다음에 여론 비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의 인위적인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법원 판단은 다시 직무대행으로 돌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돌고 돌아 다시 권성동인데 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권성동 소위 윤핵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저께 그 경론 중에도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라. 그리고 예. 새로 원내대표 뽑아서 그 사람이 직무대행하면 예. 법원 판단 취지에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지금 어떤 소위 어떤 당 혼란에 대한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여론에도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과 또 뭔가 원활한 관계를 네. 만든다든가 또는 그런 협조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못 푸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 박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당연하죠. 이 국면에서는 그렇게 권성동 보는 원내대표가 것이네요. 사퇴를 하면 모든 문제가 상당히 쉽게 풀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바로 이 부분 이현종 의원님께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성토 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게 윤핵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요. 이선 후퇴하라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들 관심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혹시 의총 자리에서 사의를 표할까 이거였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책 책임은 누구든지 져야 됩니다. 근데 정책 책임을 지금 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권성동 네, 원내대표인가요? 밖에 없어요. 저는 예. 져야 된다 봅니다. 예.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직을 어떤 고집한다 그러면 이 사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원내대표 뽑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충분한 절차와 정당성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를 하고 네.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 사태 해결을 저는 주도하는 게 수습해야 된다.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사설에서 새 원내대표가
뽑혀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손을 뻗쳐야 되고 네. 그래서 이 국면을 좀 수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런데요. 나오던데요. 물론 이제 그 어떤 모습 보면 당위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부부간에도 이혼을 하고 재산도 예. 다 다투고 감정의 골도 깊어졌는데 같이 한 집에 살아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게 거는 되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말씀. 그건 이상적인 상황이고 예.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문제는 그냥 놔두고 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우선 급한 거는 뭐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지도 체제를 다시금 합법적인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게 급선무예요. 예. 정상 가동되는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국민들에게. 자, 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렇죠. 당연히. 원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사퇴를 하고 예. 새로운 원내대표를 조기에 저는 뽑아야 됩니다. 뽑고 이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당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비대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비대위를 만들고 이 비대위가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소집을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방법. 저는 이 방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적으로 이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국감 이후에 한 45일 정도 기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내년 1월이나 2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가 원래는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상황에 달려졌기 이거는 때문에 비상 상황이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고 지금 보세요? 이거는 뭐 당대표 어떤 이 당 지도부 자체가 사실상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이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다면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새로운 지도부를 만드는 방법, 그 출발점은 저는 권 원내대표의 사퇴라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두 분 모두 권성동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번 의총 결과에 따른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도 관심입니다. 먼저 인터뷰 보고 오실까요? 저분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잠적이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예.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뭐 또 직무 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예.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예,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네네. 가지고 저는 그 일엔 끼지 않으려고요. 예,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책임 누군가를 소재를 가릴까요? 안 가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하겠죠. 예. 가처분 발표 전에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그리고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경북 칠곡을 찾아서 성묘를 하고 또 집필에 네. 집중하겠다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또 떡볶이 축제도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이 지지세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어제 인용 판결로 그저께 인용 판결로 인해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본인은 칠곡에 간 게 이제 뭐 성묘하러 갔다. 뭐 이런 이제 모양새인데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지난 잠행을 하거나 이래 지방을 내려갔을 때 굉장히 중의적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네. 부산 갔을 때도 소위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출했을 때도 부산 가가지고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가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중의적인 행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의혹의 눈길을 받았는데 일단은 여유를 찾았다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서 이제는 정당성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인은 이제 확실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나는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 발로 걸어나갈 거면 니들이 나가라.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어제 의총에서도 이준석 대표 나가라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번 지금 잠깐 쉬는 이 소위 본인 표현대로 잠행이라고 하는 예. 거는 한 지붕 두 가족 준비다. 아하. 봅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을 가기 상당 위한 기간 한 지붕 두 가족 갈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장기전을 위한 저는 뭐 잠깐의 쉼표다라고 봅니다. 그 이현종 위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얻은 게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이제 이런 게 아니냐. 이제 어쩌면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미련이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죠, 이준석 힘 쪽에서. 전 대표에게 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뭐 잠적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뭐 잠적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네. 칠곡 같은 경우도 올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정의용 의원 지역구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생전 안 올리다가 왜 갑자기 칠곡 가서 올린 사진 올리겠어요? 그다음에 칠성시장을 가고 대구에 칠성시장은 뭐냐면 그 전날 문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또 칠성시장을 가서 사진 잘 올리고 뭐 등등을 보면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모든 행보가 다 자기의 정적인 의미를 있는 것을 이제 홍보하는 거거든요. 뭐 책 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이제 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는 저는 이미 다 끝나버린 게 아니냐. 아하.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이제 아까 박찬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예. 이제 자기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거죠. 자기 예. 정치 세력화를 결국 이뤄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상당한 어떤 이반들이라든지 인심을 인정한다. 예. 이건 아마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상당 기간 이런 갈등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두 분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짧게 짚어보죠.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제 오늘이면 누가 당대표로 선출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선출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변함없는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구로 치면 9회말 투아웃 상황입니다. 말로 홈런 치고 내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80% 가까운 득표율이에요. 78.22%. 이게 누적 득표율입니다. 박용진 후보는 21.78%. 이현정 의원님, 네.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당선될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됐고,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된 이후에 지금 여당은 뭐 자중질환이잖아요. 네. 지금 아주 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떤 스탠스로 나올 것인가. 네. 이게 좀 궁금해요. 첫 메시지 일성부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78%, 뭐 80% 이 결과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그 권리당원 투표율이 예전 투표율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라든지 정통역 지지에서 결국 이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참여했고. 보는 것이고 예. 또 이번에 최고위원 구성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당헌 개정 논란도 있었고 아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이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결국은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이제 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돼버리면 이걸 뭐 정책이나 뭐 어떤 이거보다는 당장 지금 몰려오고 있는 사법적인 어떤 기소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모든 달력들이 집중하게 돼버리면 아하. 굉장히 아마 어려운 저는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정부 여당과 강한 대치 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득표율이 나왔다. 사실 뭐 민주당 정당 역사상 아마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70% 후반대를 넘어설 네. 것 같은데 이 정도 득표율이다 그러면은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원팀이 돼서 똘똘 뭉쳐서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원팀이라는 거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 지지, 즉 뭐 친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 보통 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세력들이 한번 힘을 다 합쳐서 공동정을 형성하면 그게 되겠지만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친명 세력만 사실상 여기에 대열에 동참한다 그러면 당이 점점 더 강경해져 버리면 또 반대 정면에서 지금의 비주류, 좀 친문 세력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력에 대한 어떤 이 원심력도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닌가. 예.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이 사실상의 어떤 대여 투쟁에만 집중하게 돼버리면 앞으로의 민주당의 어떤 길도 굉장히 어려움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 이게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당 밖에 그런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재명 이제 대표가 된다면 당 내에 내부 그런 방불도 뭔가 굉장히 리스크, 심하겠죠. 이 관리도 네.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아마 이쪽 예. 반대편도 집중하다. 왜냐? 예. 공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공천권을 그렇죠. 겨냥한다 보면 결국은 예. 반대 세력도 뭉치게 돼 있습니다. 자, 공천권, 차기 총선 공천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한, 권력을 쥐게 됐긴 했습니다만 앞서 이현정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당 밖, 당 안에서 리스크들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헤쳐나가야겠습니까? 뭐 여권도 사실은 민심과 괴리된 당권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야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 뭐 야권도 저는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 아마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결국은 그 예견됐던 사법
그 정국이 있잖아요. 예. 전 정권에 대한 이 수사가 기소가 민주당 정부에 대한 전 정부에 대한 수사,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이런 네, 것들. 이것이 이제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권으로서도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법 어떤 그 리스크, 사법 정국을 최대한 세게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여기에 또 맞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펼쳐질 겁니다. 근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예요. 네. 그럼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중도층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안 살펴도 되는 해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올 말부터 내년 초반까지는 결국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소위 사정 어떤 그 움직임 여기에 맞대응하는 민주당의 강경 대응. 강대강 전선은 뭐 예고된 상황이다. 대여 투쟁은 굉장히 세게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야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그리고 예. 거기에 맞대응하는 야권의 강도 높은 맞대응 이것이 이제 거의 뭐 그림처럼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이후에 총선에 이제 판가름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정리되더라도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내용들은 아마 계속해서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